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자사장연구소의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나눌 말씀은 뭐냐면 제가 14년 동안 컨설팅을 했거든요. 지금 14년 동안 컨설팅을 해보니까 제가 만났던 부자사장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부자사장님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얘기를 해보면요. 10명에 9명은 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사업도 잘하시고 제발 사업도 잘하시고 그 사업의 결과로 사업만 잘하지 말고 부동산도 좀 사자. 사업도 잘하고 부동산도 사셔라. 이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네, 시설 자금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 시설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있을 거예요. 친한 사장님이 우리 모임에서 만났는데 차를 바꿨다. 이거 뭐지? 왜 차를 바꿨을까? 이렇게 멋진 차를 고급 세단으로 차를 바꿔서 우리 모임에 나타난 거예요. 어때요? 뭐지? 뭘까? 분명히 이 사장님은, 나랑 친한 이 사장님은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업력도 비슷하고 업종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직원 수도 비슷하고 매출이랑 이익도 비슷해. 그래서 나랑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진짜 5년 전, 10년 전부터 모임 나오면 항상 친하게 지냈던 사장님이야. 가장 가까운 사장님이었어. 그런데 차를 바꿨다. 뭘까요? 자, 지금부터 60평 공장, 건평으로 60평이니까 건물이 60평인 공장이겠죠? 60평 공장에서 직원 3명, 4명 데리고 일하던 사장님들. 이 사장님들이 공장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겁니다. 굉장히 흔한 우리 대표님들의 이야기. 자, 박 사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 60평 공장에서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계도 더 놔야 되고 직원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썼을까요? 내가 200평짜리 공장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직원 3명 넘어가려면 여기 60평 공장, 80평 공장은 3명 운영하기도 너무 적어. 자동차 들어오는 길도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큰 차 들어갈 수 있게 큰 기계 들어올 수 있게 직원들도 더 많이 뽑을 수 있게 한 건평 2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 사장님은 이 공장을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선택한 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 공장을 찾아서 이사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지금 사업하기 바쁘거든요. 사업하기 바쁜데 언제 내가 그런 공장 물건 알아보러 가고 임장 다니고 막 새로운 공장 겁나는데 그거 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나는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냥 나는 임대 공장 편하게 옮겨갈 거야 라고 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 임대 공장에 가십니다. 자, 공장이 넓어졌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박 사장님은 사업이 잘 되니까 기계를 더 샀죠. 기계를 얼마치를 더 샀다? 2억 원어치의 기계를 더 삽니다. 그리고 기계가 생겼어요. 기계가. 그럼 기계를 돌릴 인재들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기계를 돌릴 우리 직원들을 2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돈 들어간 건 보증금 5천만 원에 신품기계 2억을 구매하셨고 신규 직원 2명 채용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셔서 5년 동안 사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업하시면서 낸 임대료는 총 얼마일까요? 500만 원씩 5년, 60개월이죠. 500만 원씩 60개월이면 3억 원의 돈을 임대료로 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 박 사장님과 친했던 우리 김 사장님, 방금 전에 자동차 그 벤츠 S클래스 끌고 오신 그 사장님은 똑같은 200평 공장이 필요한데 맞아. 내가 다른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공장하는 사람들은 사업은 내 공장에서 해야 된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집도 그냥 처음부터 내 집 사가지고 그 다음에 신혼생활 해야 된대. 그게 남는 거래.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사업하는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바빠요. 60평 공장에서 3명 데리고 일하고 있고 매출 막 올라가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바쁜데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임장을 다니면서 내 인생에서 샀던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부동산 공장을 20억에 사게 됩니다. 똑같은 200평 공장, 건평 200평 공장이니까 땅은 500평을 산 거예요. 땅 500평에 건물 200평짜리를 사서 들어간 거예요. 내 공장으로. 들어간 돈은 어때요? 중고기계는 나는 이제 부동산 샀으니까 새 기계는 못 사겠고 중고기계를 싸게 사자 그래서 2억짜리 기계를 1억 원에 사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샀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5천만 원을 내고요. 부동산은 20억에 샀습니다. 20억을 부동산을 사는데 시설 자금을 정말 잘 받아서 우리 대표님은 내 돈 2억이랑 은행 대출 18억 가지고 20억짜리를 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18억에 대해서 대출이자 3.3%를 내게 되면 월 이자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또 우리 김 사장님도 500만 원씩 5년 동안 이자로 지출한 총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년이 지난 시점에 명확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화면 보시면 우리 박 사장님은 처음에 자산이 얼마였었어요? 기계를 2억 원어치를 샀는데 2억 원어치 기계가 새 기계였잖아요. 우리가 새 차 샀다가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중고값으로 떨어지죠. 기계는 안 그래요. 기계는 더 심하죠. 5년 지나니까 기계값은 2억 원짜리가 시가 1억 원짜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남아있는 건 기계 1억 원이랑 보증금 5천만 원, 처음에 냈던 보증금 5천만 원, 2억 5천이 다예요. 직원 뽑았잖아요. 직원 뽑는 애 내가 2명이나 뽑아가지고 1억이나 썼는데요. 직원은 퇴사했어요. 직원 퇴사하면 나한테 남는 건 없겠죠.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훈련시키고 뭐예요?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박 사장님은 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거는 자산 1억 5천에 순자산 1억 5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볼게요. 김 사장님은 똑같이 5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똑같이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똑같이 3억 원이라는 이자를 지출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임대료로 3억을 냈지만 김 사장님은 이자로 3억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 화성에 있는 그 공장이 20억짜리 26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의 순자산, 자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김 사장님의 자산은 공장 26억에 기계도 애초에 내가 1억 원짜리 중고기계를 샀잖아요. 중고기계에서 감가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중고기계가 감가를 떨어뜨리고 나서도 한 8천만 원 정도에는 팔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김 사장님이 지금 5년 동안 사업해서 남긴 건 뭐예요? 총 자산 26억의 부동산과 8천만 원의 기계. 그래서 26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지금 공장 20억짜리 샀는데 공장이 지금 얼마짜리가 돼 있어요? 26억이 돼 있잖아요. 그럼 6억이 올랐단 말이죠. 6억 오른 건 누구 거예요? 6억 오른 건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 사장님은 순자산이 8억 8천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공장을 20억짜리 공장이지만 18억 대출로 샀잖아요. 내 돈 2억 있었는데 6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6억이. 그럼 내 돈은 얼마예요? 8억이 돼 있는 거고 기계도 애초에 새 기계 안 사고 중고기계 사가지고 잘 관리해서 썼단 말이죠. 그렇죠? 공장 사고 나니까 얼마나 쫄려요, 또 내가. 공장 사고 나면 대표님 되게 쫄려요, 마음이. 이만한 공장을 사고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쫄려요.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직원 막 뽑지 않아요. 왜? 이사 갈 거 아까워서. 임대공장 사장님들은 어차피 내가 사업 더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또 베이스에 깔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은 직원 안 뽑았습니다. 차라리 우리 처음에 있었던 3명 직원이랑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순자산 8억 8천, 총자산 26억 8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사업을 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임대공장을 하셨던 박 사장님은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자산은 결국 1억 5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공장으로 이전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사장님은 기계값 빼고도 내 돈이 얼마가 있어요? 8억이 있네요. 8억이 있으면 40억짜리 공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사장님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사업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 공장 사놓고 사업을 하니까 내가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돈 버는 거 외에 자산이 상승해서 돈을 벌었네? 갑자기 6억이 뚝 떨어졌네? 이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김 사장님 어떨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또 사고 싶겠죠? 또 삽니다, 김 사장님. 100% 또 삽니다. 왜? 내가 그걸로 돈 버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8억이 있으면 40억짜리 공장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 사장님은 기존에 있었던 공장 26억짜리가 있고요. 이번에 40억 공장을 더 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 사장님 66억 원의 총 자산을 갖게 되신 사장님이 되신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 만에 벌어진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이게 꿈 같은 얘기일까요?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우리 대표님들 주변에서 모임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이런 상황들은 정말 수두룩 빽빽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직원을 두고 똑같은 업종에 있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벌어졌을까? 이거예요. 시설 자금을 몰라서, 시설 자금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설 자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고객이 부동산을 샀어요. 지난달에 대표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입니다. 기준금리가 3%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설가 자금 부동산 대출 받으면 금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4%에서 5%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대한민국이 기준금리가 3%니까.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원가가 3%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은행 마진이 붙어버리면 4%나 5%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난달에 105억짜리 건물을 산 제 고객은 금리를 2.99%를 받았어요. 뭐야?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를 받았다고? 지난달에 34억짜리 공장 계약을 하신 제 고객은 이번에 금리를 2.8%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30억짜리 공장을 산 대표님은 금리를 2.4% 금리를 받았어요. 무려 기준금리보다도 0.6%나 낮은 금리를 받았어요. 자, 이러면 어때요? 보통 우리가 임대료를 5% 정도 계산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5% 정도 계산하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임대하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훨씬 싸게 105억짜리 건물, 34억짜리 건물,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썼으니까. 그럼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데 금리는 은행을 얼마나 많이 비교했느냐와 정책자금을 썼느냐 안 썼느냐 또 정책자금을 만약에 썼다고 하면 어떤 정책자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 105억짜리를 사는데 2.99%를 받은 대표님은 은행을 한 5군데, 6군데 정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은행들의 기조는 건물을 살 때는 대출을 작게 해줄게요, 낮게 해줄게요. 이 기조를 2024년도까지만 유지하고 2025년도부터는 싹 없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은행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건물 대출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본점 승인 받아올게요. 라고 해서 은행의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은행마다 제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은행은 사기업이니까. 사기업이니까 자기네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만 거래할 거 아니에요. 은행이 무슨 정부도 아니고 사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의 제도상에서 제도가 다른 은행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이 은행은 2025년도 상반기에도 저희는 빌딩 매입할 때도 금리 싸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은행을 찾은 거예요. 은행 5개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에서 역마진을 쳐서 은행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2.99%를 받아냈습니다. 왜 2.99%를 해줬을까요? 은행은 이미 이 다음번에 우리나라 금리가 3%에서 조금 낮아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익을 보면 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2.99%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34억짜리 사는데 2.8% 받으신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도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살 때는 경기도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우리 제조업 대표님들 공장 좀 사세요. 사업 좀 하세요. 그래야지 직원도 뽑고 전체적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나라도 발전하니까 공장 사세요. 사업 사세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자금이에요. 이 경기도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기도자금에서 대표님 만약에 은행에서 4.5% 금리 잡잖아요. 제가 1.5% 빼드릴게.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잡은 금리, 은행에서 내민 금리에서 1.5%를 빼준다고 해서 이 2.8% 금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공장을 매입하신 우리 30억짜리 공장산 사장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출을 이용했습니다. 30억짜리 공장을 사는데 우리 사장님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을 이용해서 원래는 2.9%거든요. 2.9%인데 우리 대표님이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면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연구소를 만들어놓고 회사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이쁘게 만드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대표님은 원래 2.9%인데 0.5% 더 빼드릴게.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금리, 최저기 금리 2.4%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자는 은행을 얼마나 비교했느냐, 정책자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정책자금 안 썼으면 아까 그 대표님 그냥 4.3%예요. 쓰니까 낮아지잖아요. 쓰니까 1.5% 빼주잖아요. 자, 그리고 정책자금을 중진금 대출을 썼느냐
아니면 도자금을 썼느냐, 한국은행을 썼느냐, 산업은행을 썼느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금들에 따라서 금리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네. 대표님들 흔하게 듣는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예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드리려고요. 자, 내가 만약에 공장을 사는데 30억 언더의 공장이야 라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가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공단을 먼저 넣고 하세요. 두 번째, 내가 30억 이상 조금 비싼 공장을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경기 도자금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면 충청 도자금 이용하시는 거, 전라 도자금을 이용하시는 거, 이런 도자금, 지역에서 금리 할인을 해주는 자금들을 이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진공도 안 되고 도자금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산업은행 올랜딩 자금이라고 있어요. 산업은행 올랜딩 자금. 올랜딩 자금이라는 건 은행에서 매칭하면 이런 거예요. 은행이 산업은행한테 돈을 가져와. 그러니까 은행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 돈을 가져와서 이 산업은행 돈을 그대로 대표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낮아요.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한국은행 자금이라고 있어요. 한국은행 자금. 한국은행 자금은 C1 자금, C2 자금이라고 있는데 요거 자체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많이 소진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까지 쓰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30억 미만 공장 살 거야 중진공 쓰시고요. 30억 이상 공장 살 거야 도자금 쓰시고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어 올랜딩 자금, 산업은행 자금 쓰시고요. 저 혹시 더 금리 낮춰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 자금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시면 이거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업종이 있어요. 이 위에 거는 제조업이나 웬만한 사업자들은 다 쓸 수 있는 자금인 거고 이 아래 자금은 특화되어 있는 분들만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환경부 자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폐플라스틱을 가져와서 이거를 조그만 펠렛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뭐예요? 재활용, 환경된 일이네. 그죠? 이런 환경된 거, 폐플라스틱, 폐차장, 폐고철, 이런 환경된 거, 재활용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부 자금을 노리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문체부 자금이라고 하세요. 우리 태권도장 열거나 당구장도 돼요. 당구장 열거나 탁구장 열거나 뭔가 문화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쓰시죠. 있으시단 말이에요. 제 고객 얘기 드릴게요. 제 고객은 얼마 전에 제가 모텔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모텔을 사는데 그냥 모텔 사면 여기 1금융권에서 취급이 안 되거든요. 2금융권에서 단위농협에서 금리 한 7%, 8% 정도의 대출이 나가요. 그런데 이 모텔을 모텔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관광 호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관광 호텔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밑에다가 식당 넣으시면 돼. 우리 아침밤 제공해요. 그럼 관광 호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매입을 하게 되면 나는 모텔을 매입한 거예요? 관광 호텔을 매입한 거예요? 관광 호텔을 매입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관광 호텔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자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 자금.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하나, 내가 농사지어. 내가 농업회사법이냐, 어업회사법이냐, 뭔가 이 농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경운기술이에요. 경운기 제작해요. 내가 비닐하우스 제작해요. 이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농림부자금, 농업종합자금이라고 해요. 이 농림부자금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낮춰줘요. 자, 여기 있는 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래 있는 건 내가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거. 가능한 걸 만들어야 되겠죠. 가능할 수 있도록. 자, 큰 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큰 틀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거니까 네, 대표님 차근차근 익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기는 한데 대표님들이 거기까지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대출 얼마나 나오는데 나 공장 살 때 대출 얼마나 나오는 거야? 내 돈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공장 사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겁니다. 공장 살려면 내 돈 20% 있어야 되고요. 80%는 은행에서 나옵니다. 아닌데 내 아는 사장은 100% 넘게 받았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맞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 사례예요. 매출이 12억인 우리 대표님이 화성에
12억짜리 공장을 두 번째 공장을 샀어요. 공장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굉장히 잘 샀어요. 14억짜리를 12억에 샀으니까 엄청 잘 샀죠. 엄청 잘 사는데 우리 대표님은 총 대출 진행한 게 16억 5천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말이 되나? 12억짜리를 사는데 16억 5천에 나왔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설 자금으로 16억 5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표님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아사모사 이렇게 지나간 것 뿐인 거고 실상 그 내용을 파헤쳐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 회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운전자금을 훨씬 많이 받아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2억을 먼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실행할 때 원래 12억짜리 사면 거기에 80% 나와봐야 얼마죠? 9억 5천 정도 나오는 거죠. 9억 5천 정도 대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은행을 잘 설득해서 이 회사 되게 좋고요. 이 회사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대표님이 또 아파트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으로 조금 더 합시다. 저기 하나은행에서는 1억 더 해준다던데 국민은행에서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모 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을 더 받은 거예요. 그럼 벌써 얼마예요? 내가 2억을 먼저 받아놨고 신용대출로 또 1억을 먼저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점장님 저희 공장 산 다음에 사실은 공장 사면 저 기계도 사야 되잖아요. 공장 사면 저 기계 사면 또 원료도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저 운전자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공장 산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한 2억 정도만 운전자금으로 더 줄 수 있으세요? 이 사장님 되게 좋은 사장님이에요. 자산도 많고요. 회사도 굉장히 좋아요. 설득을 해서 2억 원을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특별하게 또 다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그 다른 회사를 통해서 운전자금을 또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100% 넘게 받는 게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시설 자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운이 좋아서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들을 다 축축 쌓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에 한 거예요?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몇 개월 몇 년 동안 쭉 준비를 하니까 열린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불확실하다. 아니다. 그거 아니라 시설자금 대출은 맥스가 80%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걸 잘 받았던 100% 이상 받았다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으신데 이건 시설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신용대출이나 운전자금 대출이나 다른 걸 통해서 받아놓거나 동시진행을 한 것 뿐인 거지 시설자금 대출은 은행에는 애규상 80%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확실한데 내가 그 비싼 걸 사야 돼요? 아니죠. 나는 20% 정도는 최소한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액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80%까지는 무조건 나오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80%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경우에 80%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경우에 어떻게? 물건이 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 물건이 뭔데? 그 지역이 어딘데? 이거 경매로 사는 거야?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사는 거야? 아니면 NPL이라고 있어요. NPL. 부실채권으로 매입하는 거야. 이 방법이 뭐야?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또 80%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자, 한도를 결정하는 건 왜 이렇게 될까? 이겁니다. 은행은 있잖아요. 은행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돈 벌어야 되는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떤 판단 기준이 있겠죠. 아파트는 좋은 담보니까 대출 더 많이 해줘. 야, 목욕탕은 나쁜 담보니까 대출해주지 마. 그런 자기들만의 사규, 내규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판단하는 건 요겁니다. 물건이 뭐야? 우량담보는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의료시설, 창고, 잡종지, 나대지 요거까지가 우량담보예요. 요거까지가 우량담보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졌죠? 상가가 빠졌어요. 상가 이제 우량담보 아닙니다. 상가 지금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는 우량담보 아니어서 1금융권에서 취급 안 합니다. 자, 근데 경기가 또 좋아지겠죠? 좋아지면 상가도 우량담보로 취급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인 거고요. 주택, 빌라, 농지, 과수원, 주유소, 종교용지, 임야, 목장용지, 사우나 이런 것들은 나쁜 담보. 10억짜리 산다고 해도 됐어요. 대출 한 5억만 해주고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5억이라 해주면 다행이죠. 네. 이렇게 80%가 다 나온 거다? 아니다. 우량담보만 80%로 도전할 수 있는 거지 비우량담보는 50% 받기도 빠듯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 내가 목욕탕 살 거예요. 내가 과수원 살 거예요. 이런 대표님들은 내가 무조건 80% 될 거니까 나 사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 어딘데?
우리 대표님이 살려고 하는 그 공장 위치가 어딘데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예요. 볼까요? 경기도의 시지역과 군지역이 나눠지는데 경기도 화성시라고 해볼게요. 경기도 화성시는 공장 대출을 해주는데 담보가액을 얼마를 잡아줄 거야? 70%까지는 이 회사 재무제표도 안 보고 그냥 해줄게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화성시가 아니고 군 단위에 있는 경기도, 양평군 이런데 연천군, 양평군 이런 군 단위는 똑같이 공장을 짓더라도 야 여기는 공장 사는 가격에 70% 인정해주지 말고 60%만 대출해줘 라고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똑같은 공장을 사더라도 똑같은 경기도라도 시 단위에 있어 군 단위에 있어 이걸로 담보가율을 틀리게 지정을 한다. 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걸 80%까지 줄지 안 줄지가 또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양평군, 연천군에 공장 사는데 아 무조건 80%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0%가 누구나 나오는 건 아니다. 지역이 시단위여야 된다. 좋은 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공장을 사는 단계를 어떻게 가게는 여기 틀린 거예요. 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출이 뭐 80% 해줄게요, 70% 해줄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사는 금액은 시세죠? 내가 부동산 가서 샀어. 얼마에 주세요? 시세와 감정가, 은행에서 감정하는 가격 둘 중에서 낮은 거에 80%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세와 내가 사는 가격과 감정가, 일반적으로 감정가가 낮아요. 감정가 중에 둘 중에서 낮은 거에 80%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볼게요. 시세가 12억이야. 내가 12억에 매입을 해. 근데 감정을 했더니 은행에서 감정가가 10억밖에 안 나온대. 그럼 대출이 12억에 80%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을까요? 아니죠. 낮은 거에 80%. 8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4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가격이 틀린 겁니다.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경매는 시세가 있고요. 감정가가 있죠. 보통 시세가 높고 그 다음에 감정가죠. 경매를 법사가라고 합니다. 법사가에서 우리가 경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낙찰받나요? 아니면 경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떨어진 다음에 낙찰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나요? 한 번 정도는 떨어져야지 낙찰받아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10억짜리인데 한 번 떨어져서 이거 8억이나 7억에 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또? 시세와 감정가 중에서 낮은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경매는 어때요? 감정가보다 낮은 시세, 낮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은행에서 판단할 때는 어때요? 야, 이거는 있잖아. 원래는 12억짜리인데 감정에도 10억은 되는 건데 야, 우리 대표님이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7억에 샀대. 그럼 이거 대출 더 해주려고 할까요? 덜 해주려고 할까요? 이런 건 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동산 가치는 10억짜리니까. 10억짜리인데 우리 사장님이 운이 좋아서 7억에 산 것뿐인 거니까 아 사장님 거는 원래 10억이니까 내가 80% 대출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해드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은행의 기준은 80%로 정해져 있다. 어디에 80%야? 낮은 가격에 80%로 정해져 있다. 80%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거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거고 내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살지에 따라서 80%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돈을 계획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컨설팅을 쭉 1년, 2년, 3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대표님의 현금 흐름이 충분한가요? 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그 현금 흐름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공장 매입을 들어가기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20%는 어찌됐든 내 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는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건 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20%는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80%까지 나올 수 있게 아니면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게 조율을 해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다. 이게 공장을 사는 데 있어서 한도의 기준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시설자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에 너무 몰입되시다 보이시니까 이 공장 사고, 창고 사고, 부동산 사는 데에서는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대표님들께 친숙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세금 문제와 그리고 공장을 짓는 방법, 지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